교육학 총정리 세 번째 파트 교수 방법 및 교육공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육공학이 뭔지 일단 기초에 대해 말하게 돼요. 자, 교육공학이라는 것은 공학적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학생이 이 수업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매체를 활용해서 학생이 수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뭐가 나온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번로의 SMCR 모형이 나옵니다. SMCR 모형이 뭐냐면 SMCR 형태로 학습자를 학습시키자라는 건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는 먼저 통신 과정으로 통태지사문이에요. S면 바로 send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보낼 거냐? 바로 통태지사문, 통신기술, 태도, 지식수준, 사회체제, 문화양식을 토대로 우리는 지식을 전달할 거예요. 자, 통신기술은 뭐냐면 통신하는 기술이니까 이 교사의 말솜씨, 그리고 태도라는 것은 교사의 열정, 지식 수준은 이 교사의 지식 수준이 되겠죠. 그리고 교사가 속한 사회체제, 교사의 이제 문화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순서로 되냐? 바로 내요구 고처. 이 M은 바로 메시지를 따온 겁니다. 내요구 고처가 중요한데 내요구 고처가 뭐냐면 내용, 요소, 구조, 코드, 처리입니다. 내용은 그냥 내용 말 그대로 내용이고 어떤 요소를 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서 알려줄 거냐? 그리고 구조는 어떤 순서로 할 것이냐? 그리고 코드는 언어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비언어적으로 할 건지 물어보는 거고 처리는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식이 교사가 이렇게 샌드 보냈죠? 그러면 이 메시지가 학생에게 가고 그리고 C에서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반응을 통해서 여기 보낸 지식을 얻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학습자는 또 어떻게 받아들인다? 바로 통태지사문, 통신기술 태도, 지식수준, 사회체제, 문화양식 똑같이 이 순서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이 교사가 보낼 때 이 송신자, 즉 교사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수신자, 학생이 말하는 거죠. 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할 때 이 통태지사문, 요게 만약에 이 교사와 학습자가 일치한다면 학습 효과가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교사가 말하는 말솜씨와 학생이 하는 말솜씨가 비슷하고 그리고 열정도 비슷하고 그리고 지식 수준, 교사와 이제 학생의 지식 수준 비슷하고 같은 사회체제, 같은 문화 양식이 있으면 학습 효과가 증진되겠다. 자, 그래서 이 통태지사문이 일치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학습 내용에 내용구 구처, 내용, 요소, 구조, 코드 처리 요거를 구체화하게 전달하면 학습 효과가 높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요소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구조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이런 걸 하면 학습 효과가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셰논과 슈람의 통신과정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이 교사와 학생의 통신과정을 경험의 장, 잡음, 피드백 이걸로 제시하는 거예요. 자, 우선 경험의 장이라는 게 뭐냐면 경험의 장은 이 교사 아니면 학생이 살아온 각자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극은 그거를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사는 자신의 경험, 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겠죠. 교사가 설명을 하니까 자기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자기가 배워온 것을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말하고 학생은 또 자신만의 경험, 자신만의 경험으로 그것을 해석하겠죠. 만약에 이 교사는 일단 군대를 갔고 학생은 군대를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는 군대에 빗대어서 설명했어요. 그러면 학생은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까 군대가 아닌 다른 조직, 예를 들어서 학교 구성원 조직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경험의 장에 의해서 해석한다라는 것. 자, 그러면 본래의 SMCR 모형과 차이점은 뭔가요? 바로 이 셰논과 슈럼은 이 피드백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송신자와 수신자, 즉 교사와 학생의 경험이 일치할수록 이 경험의 장이 일치할수록 통신이 원활해지고 그리고 교사와 학생은 서로 이 경험의 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경험을 공유해야 돼서 이 경험의 장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잡음, 방해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 피드백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수 매체의 특성과 연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 매체라는 것은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 교수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돕는 매개 수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바로 주의를 집중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어떤 새로운 교수 전략을 고수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고정성, 조작성, 확충성, 반복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고정성이라는 것은 고정돼 있다, 즉 보존하고 재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조작성이라는 것은 여러 방식으로 그 매체를 조작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확충성은 이 하나의 경험을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퍼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이 영상을 교수 매체로 이용하면 이 30명의 학생에게 모두 다 보여줄 수 있겠죠. 즉 확충성이 있다. 그리고 반복성,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다시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걸 고려해야 된다? 학습자가 어떤 특성인지, 지금 뭐를 배우는 수업인지, 목표가 뭔지, 실용적인지를 고려해야겠다. 자, 그래서 이 교수 매체의 매체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외울 거냐면 비 속에 있는 선경이라고 외울 거예요. 비 속에 있는 선경이.
비교 연구, 속성 연구, 선호 연구, 경제성 연구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연구는 일단 비교하면서 효과성을 따지는 거. 그리고 속성 연구는 어떤 속성이 이 학업 성취에 영향이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선호 연구라는 것은 학생들이 이제 매체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거고, 경제성 연구는 말 그대로 이 비용이나 소요 자원 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어슈얼 모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니의 어슈얼 모형. 자, 어떤 개념이냐면 이 교수 매체, 위에서 교수 매체를 나왔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떤 수업을 해야 되냐? 즉, 이 수업 설계를 돕기 위한 게 바로 하이니의 어슈얼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 노란색으로 조금 중요한 것을 쳐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수업을 구성을 하려면 이 학습자를 분석해야겠죠. 이 배우는 학생들이 어느 수준인지, 즉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단계가 바로 A, 아널시스인 학습자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어떤 걸 하냐? 학생의 특성, 즉 연령이나 뭐 학렬, 여자, 남자 성비 뭐 이런 걸 알아야겠죠. 그리고 지금 어느 수준까지 알고 있는지 사전 지식 수준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학습자가 뭐 어떤 스타일로 공부를 하는지 알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장독립형이다, 장의존형이다 이런 뭐 학습 스타일도 알아야겠죠. 그리고 S는 바로 목표를 진술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할 건지 보는 거고, 그거는 바로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형태로 진술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S, 매체와 자료의 선정, 셀렉트죠. 그래서 적합한 어떤 교수 방법을 할지, 어떤 매체를 이 수업에 사용할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합한 수업 방법을 선정하고, 교수 매체 선정하고, 자료도 선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정한 거를 이제 use, 이용해야겠죠? 매체와 자료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 선택한 매체, 위에서 매체로 선정된 것을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건지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어떤 건지 사전 검토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환경 준비하고, 경험도 제공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리카이어입니다. 학습자의 참여를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자의 참여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연습기에 제공하고, 피드백도 제공해줘야겠다. 그리고 이발리에이트죠. 평가와 수정. 수업한 다음에 이 효과를 평가하고, 그리고 피드백하고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취도 평가, 매체에 대한 평가, 이렇게 6가지 어슈얼 모형이 하이니히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 설계 2에 간단하게 해볼까요? 교수 설계 2에는 교육 관련 요구를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수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체제적 교수 설계는 설계 후에 끝난 게 아니고 돌아가서 또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다? 한 번이 끝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요구 진단을 하면서 오류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교수 설계 3대 편인 라이길루스가 말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 조건은 뭐냐면 교사가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걸 통제할 수 없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내용 특성은 통제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교과의 목적, 각 수학, 영어, 국어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 교과 목적은 바꿀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학습자의 특성도 바꿀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제약 조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간단히 한번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 방법은 뭐냐? 교사가 조정할 수가 있고 이 교사 간의 역량 차이가 당연히 드러나겠죠. 교수 방법은 각 교수마다 다르게 하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조직 전략, 전달 전략, 관리 전략 이렇게 3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교수 성과가 나옵니다. 교수 성과도 마찬가지로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안정성 여기 옆에 읽어보시면서 간단하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 설계할 때 초반 주요 단계를 물어봅니다. 자, 아까 교수 설계할 때 바로 어슈얼 모형이 나왔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요구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요구된가, 어떤 게 필요하냐. 그래서 실제 수행 수준과 바라는 수행 수준의 사이 격차를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필요성, 필요한지 이 요구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 한정된 자원, 즉 한정된 시간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일주일에 수학이 뭐 몇 번 있다. 그런 한정된 자원에서 어떻게 배분할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구 분석 기법으로는 어떤 거 우리가 할 수 있냐? 설문조사, 뭐 관찰 면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습자를 분석해야겠죠. 출발점의 능력이라는 것은 학생이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전 학습 능력, 그리고 선수 학습 능력을 봐야게 되고, 그리고 학습자의 이 평소 학습 스타일을 봐야 된다. 교수 목표 설정해야겠죠. 이제 수행 목표는 구체적인 행동 용어로 진술을 하고, 이 학습 과제 분석, 가네가 말한 겁니다. 언지 이눈태, 군이 절통, 이따가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내용을 확인도 가능하고, 내용을 계열화나 조직화하고, 선수학습 요소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디 모형입니다. 에디 모형, 어슈얼 모형이 아니고 에디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에디 모형은 뭐냐? 바로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5단계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렇게 있겠죠? 자, 분석 때는 어떤 걸 한다? 목표 설정을 위해서 관련된 이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하냐? 그리고 과제는 어떤 게 있냐? 그리고 학습자의 뭐 선수 태도, 지금 어떤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고, 흥미는 어떻고, 그리고 학습 방법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 학교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설계를 해야겠죠? 자, 분석을 통해로 위에서 이 분석한 것을 토대로 활동에 이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한다. 그래서 구체적 목표도 진술하고 도구 개발하고 계열화, 뭐 매체 선정하겠죠. 자, 그러면 이 설계한 거를 이제 개발해야겠죠. 실제 교수 자료를 제작하고 수정. 그래서 교수 자료를 개방하고 형성평가를 실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개발한 것을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개발된 자료를 실제 수업에서 활용하고 이제 평가를 해야겠죠. 자료의 효과도 보고 효율성도 보고 또 다음에 최종 사용 여부도 보고 어떤 보완할 점인지 결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디카 캐리의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디카 캐리는 바로 이 에디 모형을 세분화한 모형으로 실행 단계는 생략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실행 단계는 지금 4단계, 여기가 생략한 게 바로 디카 캐리의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 설계, 개발, 평가는 똑같아요. 분석이면 뭐 학생이 어느 정도인지 뭐 어떤 환경이 있는지 보는 거고, 설계는 수행 목표 진술하고 어떤 평가 도구 할지인지 교수 전략 개발하고, 개발에서는 그걸 개발하고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거입니다. 자,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성주의라는 게 뭔가요? 지식을 능동적으로 습득한다는 것이겠죠? 즉, 개념을 보면 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을 위한 학습 환경을 설계해 줘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능동적인 학습 환경, 구성주의 학습 환경이 6가지 설계 요소, 6가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필요하냐 보면 문제, 그리고 관련 사례가 필요하고 정보 자원, 인지 도구, 대화 도구,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문사, 정인, 대사 이렇게 외울 겁니다. 구성주의 학습 환경의 6가지 설계 요소 다시 보면 문사, 정인, 대사. 자, 여기서 문제는 어떤 문제를 말할까요? 이 구성주의, 즉 능동적인 문제 학습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바로 비정형 문제가 사용되겠다라는 것이죠. 비정형 문제라는 것은 정해진 공식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신만의 이제 발견수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수 활동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자는 뭘 해야 되냐? 탐색, 명료와 성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교수자 활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거기 때문이죠. 어떤 게 중요하냐? 모델링하고 코칭, 비계 설정 이 3가지가 중요하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코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모코비, 모델링, 코칭, 비계 설정. 자, 그 다음에 포시 아이디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된 적 없고 많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볼 거예요. 자, 복잡한 인지 기능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시 아이디 모형의 4가지 요소 학지절부로 외울 겁니다. 학지절부. 자, 학습까지는 일단 복잡한 문제 해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쉬운 거 했다가 그 다음에 어려운 걸로 계열화해야 되고, 이 비계 힌트를 제공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원적 정보는 항상 언제든지 이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게 활용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되고, 절차적 정보는 과제별로 구체화해서 필요시에 적절하게 학생에게 제시하게 설계해줘야 되고, 부분 과제 연습, 높은 자동화 수준이 요구되는 과제의 반복 연습이겠죠. 자동화라는 것은 띡 누르면 바로 띡 나올 수 있게 해요. 예를 들어서 수학교육론을 합시다. 자, 그럼 피아제에 대해서 말하세요 하면 이 줄줄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동화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원형 RP 모형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 자, RP, 래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래피드. 자, 그래서 체험판 테스트한 다음에 학습자가 어떻게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성을 해야 되는지 이걸 설계해서 수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다? 이 체험판, 즉 미리 하다 보니까 사전 실험을 통해서 어떤 요구 사용성이 반영된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간해가 나옵니다. 자, 간해는 먼저 학습의 조건을 말하고, 그리고 학습 결과의 유형 말하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학습의 조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적 조건. 내재적으로는 바로 효과 학습을 위한 학습자의 내적 상태를 의미하고, 선행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학습을 하고 싶은 동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아 개념이 있어야 되고, 이 집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학자주를 외울 거예요. 간해의 내적 조건은 바로 선학자주이다. 그리고 간해의 외적은 강접연의 원리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내적 학습을 지원하는데 더 필요한 자극이에요. 그래서 강화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칭찬해주거나 그래야 된다. 그리고 접근의 원리, 그리고 연습의 원리, 많이 연습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학습 결과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결과의 유형은 언지, 인운태로 외울 겁니다. 언어, 지적, 인지태도, 그리고 운동, 태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는 관련 있는 거 묶어서 하는 거고, 지적인 것은 우리 위계적인 거, 그래서 나눠서 하위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인지는 바로 이 피드백으로 훈련시키고, 운동은 이 연습 피드백으로 똑같죠? 그리고 태도라는 것은 이 대리 강화, 다른 사람을 보고 강화를 하는 거, 그리고 모델링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아, 저게 올바른 태도구나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죠. 자, 9가지 수업 사태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9가지 수업 사태에서 볼 겁니다. 자, 어떻게 외울 거냐면 이 학습 사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학습 사태는 바로 주기장, 선의제, 피자, 일반 이렇게 외울 겁니다. 주기장, 선의제, 피자, 일반. 주기장,
선이제, 피자, 일반. 생각하시면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학습 사태가 아닌 수업 사태는 어떻게 외울 거냐? 주의수선자, 다시 할게요. 주의수선자, 학습비수파 이렇게 외울 겁니다. 주의수선자, 학습비수파. 자, 간의 학습 사태는 주기장, 선이제, 피자, 일반. 그리고 수업 사태는 주의수선자, 학습비수파. 자, 저도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습 사태와 수업 사태 각각 이 청킹을 해서 외운 다음에 그리고 예시도 간단하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을 볼 거예요. 이 한차시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까를 떠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행 내용 현령표가 나오죠. 자, 수행 차원은 수업에서 학생이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 기활발로 외우고, 내용 차원은 사계절 원리로, 내용의 성격은 사실, 개념, 절차, 원리. 그래서 사계절 원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시들은 바로 이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의 예시니까 한 번씩 봐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조금 시험에 나오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 1차 제시, 2차 제시, 그리고 시사점 뭐 이런 것만, 시사점은 없네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제시는 이 학습 목표를 학생이 도달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최소한의 자료예요. 그래서 어떤 예시를 주거나 연습 문제를 주거나 필수적인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차 제시 자료는 필수적이 아니고 부가적인 자료. 그래서 이 1차 제시를 더 정교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자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화 이론이라는 게 뭐냐? 정교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잡한 것을 가르칠 때 이 육각, 즉 테두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차 이 안쪽까지 꽉 채우는 정교한 상태로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가지 교수 전략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정선, 요종, 비인통. 정선이 요즘 비인통이 있다면 그게 있다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정선, 요종, 비인통. 그래서 정교화는 계열화를 해야 된다. 즉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순서 가야 되고 선수학습 요소도 계열화해야겠다. 선수학습 요소를 먼저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야 학생들이 따라오기 쉽겠죠. 유학자를 사용하자. 망각하지 않게 복습을 도와주고 종합자도 사용해서 개별 내용을 연결하자. 그리고 비유를 활용해서 친숙한 개념을 관련 짓자. 그리고 인지전략 촉진자를 준비해서 과정을 돕는 자료 제공하자. 그리고 학습자를 통자해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선택하게 도움을 주자라는 것입니다. 자, 정선요종 비인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켈러의 알크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켈러의 알크 이론은 바로 학습자의 동기 유발 아니면 유지시키는 전략을 위해서 고안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알크를 보면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입니다. 주의 집중이 어텐션이죠. 자, 그리고 관련성이 릴런시브, 그리고 자신감이 컨피던스, 그리고 만족감이 세티스파이에서 알크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하위 전략은 세 가지 이렇게 있는데 다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외울 거냐면 지탐답, 친목 필요, 지탐답, 친목 필요, 그리고 학성계, 확성기 있죠, 확성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확성기처럼 학성계, 그리고 작은 공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즉 다시 해보면 지탐다, 친목 필요해, 지탐다가 침묵 필요해, 그리고 학성기, 작은 공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 효과는 뭐 시청각 효과로 지각적 주의를 하겠다. 간단하게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자, 탐구적 주의로 환기하려면 이 질문 같은 걸로 능동적 반응을 유도해야겠다. 자, 다양성은 다양한 수업 방식을 혼합해서 설계에 적절한 변화 주고, 친밀성은 친밀한 이용.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냈을 때 우리 반 친구들의 이름으로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지라는 학생이 있으면 민지를 수업 문제에 넣어서 이 친숙한 이름을 활용하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적 지향성. 실용성에 중점 둔 목표 분명히 해야겠죠. 그리고 필요와 동기와의 부합은 수업이 나와 관련이 있게 그리고 잘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동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그리고 자신감. 학습 조건의 필요성을 제시하겠죠. 학습 목표 도달 기준, 시험의 조건을 제시해서 내가 이 시험은 해볼만 하겠는데 이렇게 자신감 줘야 된다. 그리고 성공 기회를 제시하여서 다양한 수준의 난이도 제시해야 되고 개인의 조절감 증대를 위해서 학습 속도 난이도를 스스로 조절하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만족감은 새로운 내용, 배울 기회를 제공해서 내재적 동기 유발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서 학습자의 외재적 동기도 유발하자. 그리고 수업 목표와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바로 공정성 강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집탐다, 침묵 필요, 학성기, 작은 공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캐롤과 블룸의 완전학습 모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학습.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완전히 학습하자, 높은 학업 성취를 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캐롤은 어떻게 말하냐면 학습에 필요한 시간 분에 바로 학습에 사용된 시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학습 시간을 업시키려면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업시키려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력을 강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 시간이 다운하려면 이 교사가 잘 가르치면 이 시간이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교수 이해력도 좋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시사점이 있냐? 이 교수의 질을 높이면 이해력이 높아지고 지속력도 높이니까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블룸의 완전학습 모형, 학습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면 완전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자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수업 전에는 진단평가, 복충지기도 개별 학습을 하고 수업 중에는 형성평가를 통해서 부진 학생, 그리고 보충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총괄평가를 하자 간단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루노의 발견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경론에도 나오죠. 자, 발견학습이라는 것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어떤 사물을 관찰하고 해서 이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고 교사는 여기서 바로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안내자의 역할이겠다. 자, 그러면 발견학습이 어떤 요소가 있나 보면 이 지식의 구조, 계열화, 경향성, 강화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시험에 만약에 이 브루노의 발견학습을 어떻게 촉진할 겁니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이 학습 태대를 갖춘다. 그리고 요구 상태를 하고 이 관련 정보를 학습하고 연습의 다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사의 역할은 아까 안내자처럼 이 탐구 자료를 제시하고 내재적 보상을 제시하고 이 도움을 주는 스캐폴딩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장점이 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더 오래 기억되고 그리고 다양한 장면에 쉽게 적용하겠다. 자, 단점은 학습 시간이 너무 길겠죠. 그리고 주도적 탐구를 못하는 학생에게는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도적으로 이런 학습 태대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면 이 학습자에게는 비효율적, 주도적으로 탐구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오수벨의 유의미 수용학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개념을 먼저 보면 이 설명식 수업이 중요하게 되고 이때 학생에게 유의미하게 공부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의미 학습의 조건 이렇게 네 가지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행 조직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유의미 학습을 촉진할 때 이 도입부에 제시하는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정착 아이디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관련된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유의미 수용 학습 원리는 간단하게 지나치고 그럼 오수벨의 유의미 수용 학습의 장점, 이 학습자의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그리고 파지와 높은 학습 전이가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학생에게 유의미하게 지식이 저장됐기 때문이죠. 자, 단점이 있죠. 학습자는 수동적 태도를 양산하겠죠. 왜냐하면 설명식 수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교수에 따라서 수업 질 차이가 크겠죠. 설명식 수업이면 이 교수님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교수에 따라서 질 차이가 크겠다라는 거예요. 자, 구성주의 이론은 이 지식은 객관적이지 않고 바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객관주의와 그리고 구성주의를 간단하게 비교하면 이 객관주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구성주의는 뭐든지 능동적이고 자발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발적 학습이고 결과도 개개인, 그리고 수업 중심도 학습자, 그리고 수업 반복도, 그리고 협동, 소집단 활동, 그리고 교사의 역할은 안내 촉진자. 이 객관적인 것은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엉이 아니고 수업 방면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주의가 어떻게 교육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걸 하면 이 학습자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중심 설계를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수업 동기 향상이 되겠고, 그리고 단점은 교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협동적으로 하지 않고 다 자기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혼자 하다 보니까 오개념이 형성될 수도 있겠다. 이번에는 생크의 목표 기반 시나리오 GB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 목표 기반으로 시나리오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 맥락, 그러니까 시나리오에 따라서 역할놀이를 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역할놀이를 하면서 학습하면 어떻게 된다? 학생들이 시나리오를 수행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게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로우스의 문제 해결형 PBL 학습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상황과 관련된 실제적 문제 해결 과정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해야 된다? 바로 이 학습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개인학습과 협동학습적인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문제는 바로 비구조화된 실제적 문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교사의 역할은 바로 수업의 조력자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조력자라는 역할,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를 해야겠죠.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적 평가도 중시해야 된다. 즉 답안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도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나? 그러면 자기주도적 능력이 신장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 상황과 관련된 실제적 문제를 자기주도적인 개인학습 활동과 협동적인 학습 자세를 갖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협동심도 함양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협동이 있으니까. 그리고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사가는 지식을 지도하는 게 아니고 조력을 해주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흥미가 유발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학습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학습 이론이라는 것은 상황학습, 즉 실생활에 관련된 상황 속에서 학습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는 어떻게 돼야 된다? 바로 실제적 과제를 쓰고 맥락도 제시를 주고 실제적인 지식평가를 해야 된다. 교수 방법에서는 어떤 게 있나? 바로 모델링, 그리고 코칭과 스캐폴딩, 그리고 협동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황학습 이론의 시사점은 교사는 이 학생이 공동체 참여를 할 수 있게 흥미를 높여주고 지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상황학습의 여러 이론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인지적 도제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적 도제 이론이라는 것은 전문가의 해결 과정을 이 초보자가 관찰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울 거냐면 MC 사례 이렇게 외울 겁니다. 자, 여기서 M은 바로 모델링, 그리고 C는 코칭, S는 스캐폴딩, 그리고 A는 명료화 단계, 그리고 R은 반성 단계, 그리고 E는 탐색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MC 사례로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지식을 상황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인지적으로 유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인지적은 지식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의 반대는 정의적이 되겠죠. 정의적 영역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지식을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는 거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소 사례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뭐 지식의 표상 방식 제공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이렇게 유연하게 하면 다양한 사고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단점이 있겠죠? 유연하게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다 보니까 이 구조화된 지식 전달에는 부정확 파악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착 교수입니다. 정착 교수라는 것은 영생 매체의 이야기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과제가 강의가 아닌 이야기 형태로 제공이 된다라는 것이 있겠고, 그리고 영상 매체다 보니까 시각적 형태로 제공이 되고 정해진 답이 없겠죠.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해결 방법이 허용된다라는 뜻입니다. 수학교육이론에서 어떤 문제라고 우리가 해줄 수가 있겠죠? 바로 개방형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개방형 문제는 프로젝트 평가에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정해진 답이었고 다양한 유형으로 해결 방법으로 허용할 수 있는 이제 문제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상보적 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보면 이 고학년의 독해 전략 향상을 위해서 이 교수법 아니면 이런 언어 적용 적용을 통해서 이해력을 증진시키자라는 거예요. 사회적 적용 적용의 원리입니다. 간단히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원 기반 학습, 빅시스 모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자가 스스로 이 학습 자원과 상호작용하면서 이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학습자 중심의 방법. 그럼 뭐랑 비슷하나요? 바로 프로젝트 평가와 비슷하겠죠? 프로젝트 평가도 바로 스스로 어떤 과제나 탐구할 거를 정하고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원과 장유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학습자 중심 방법, 자원 기반 학습 빅식스 모형이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나요? 바로 정보 수집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설계 방법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맥도 자원으로 배우겠습니다. 맥도 자원. 상황 맥락적 문제 상황을 우리가 설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도구를 할지, 그리고 어떤 자원으로 할지, 그리고 어떤 힌트를 얻을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요? 이 평가가 없이 제시만 하기만 해요. 평가 없이 이 자원 기반 학습을 제시만 하게 되면 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가가 꼭 필요하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강의법은 뭔가요? 강의법은 바로 이 교사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 중심이겠다. 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지식을 전달하는 게 좋으니까 시간이 절약된다. 그리고 체계적 전달되고 많은 학생 되겠죠. 자, 근데 단점은 주동적 태도가 되겠다. 자, 그럼 문답법은 뭔가요? 문답법은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그래서 좋은 질문이라는 것은 학습자의 사고 자극하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답법의 장점은 사고력, 그리고 비판적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뭐 학생의 이해 정도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단점은 학습자가 너무 많으면 이 문답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학습 시간이 길다. 자, 팀티칭은 2명 이상의 교사가 함께 수업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 이 2명의 교사끼리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직 문화가 돼야 되고, 이 팀워크가 좋아야 된다. 자, 그럼 장점이 있겠죠? 전문성을 최대로 끌 수 있겠죠. 그리고 수업 효과도 높이고, 능력에 따른 이제 집단이 달라지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단점은 이 협의하려면 시간이 필요되고 학습자에게 만약 혼란을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2명의 교사가 하기 때문에 가치관도 다를 뿐이고 수업 방향도 달랐던 선생님이 이제 묶이다 보니까 혼란을 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할놀이 간단하게 해볼게요. 역할놀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므로 태도 행동을 변화시킨다. 자, 그래서 장점은 타인 이해할 수 있고 단점은 흥미가 없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토익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법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원탁 토익, 배신 토익, 공개, 대담, 단상, 세미나, 버즈 토익, 하브르타. 자, 이 나머지들은 여기에 이제 뜻이고 여기에 예시가 적어져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거, 이 버즈토이와 허브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즈토이는 일단 소집단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집단으로 토의한 다음에 이 수업, 예를 들어서 수업할 때 모든 별로 토의 활동을 하면 이 4명씩 뭐 앉고 5명씩 앉고 그렇겠죠. 그렇게 소집단 토의를 바로 버즈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브루타라는 것은 이 옆 짝꿍이랑 2명이서 짝지어가지고 서로 논쟁하면서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즉, 짝꿍이랑 1대1 토론하면서 지식의 깊이를 더하는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해결 학습은 바로 생활 속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적 사고를 기르는 게 바로 개념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문제 해결 학습을 하면 장점이 당연히 문제 해결력이 증진되겠고 학생들이 능동적 학습이 가능하겠다. 자, 그럼 단점은 이 체계적인 학습이 어렵고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활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킬프테르의 프로젝트 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것은 스스로 어떤 과제,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한 실생활 주제과 관련된 산출물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장점이 있냐? 바로 실생활에 연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실생활 주제와 관련된 산출문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기도 유발되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게 되겠다. 자, 그럼 어떤 단점이 있다? 프로젝트를 하면 수업이 무질서해지겠고 체계적 학습, 즉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노을즈의 자기주도 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은 뭐 자기 스스로 공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의 전 과정을 스스로가 결정한다라는 뜻이고 어떻게 이걸 증진시킬 건데 하면 학생을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내용을 축소한 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별 학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학습은 개별, 즉 개인차를 없애기 위해서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무학년제라는 것은 서당에서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서당은 학년 구분이 없이 실력별로 개별 학생의 능력에 맞춰서 수업을 하죠. 그리고 달톤 플랜이라는 것은 교사와 학습자 간 학습 계약을 정하는 거고 프로그램 학습, 특히나 프로그램 학습은 학습 부진화의 완전 학습을 위해서 보완을 시킨 거고 개별 처방식, 뭐 적성 자치 상호분양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켈러의 개별적 필수 주제 이거는 스키너의 프로그램 학습을 다인수 학습에 적용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동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동학습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냐? 그럼 상호 의존, 서로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대면적 상호작용, 만나서 상호작용해야 되고, 그리고 책무성,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협동학습을 왜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는데? 생각하면 학업 성취도가 향상이 되겠다. 그리고 사회적 기술도 발달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 바로 부익부, 무임승객, 공효과, 집단 간 편파가 심화돼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익부 현상이라는 것은 잘하는 애들만 더 잘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네 명이서 이렇게 조를 짰어요. 근데 이 학생이 만약에 영어를 너무 잘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영어 문제가 나올 때 이 학생만 풀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만 잘해주고 나머지 학생은 하지 않게 되는 이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를 만약에 못하는 학생은 무임승객 효과가 나오겠죠. 이 학생이 잘하니까 이 옆에 있는 학생은 그냥 무임승차하는 버스 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보험 효과는 뭐예요? 아까 이 우수했던 이 친구가 이 다른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만약에 내가 맞춰서 노력을 하면 우리 점수가 높아지니까 내 노력이 다른 학습자,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갈 거야 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학생이 뭐 문제를 풀거나 뭐 능동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험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집단 간 편파 심화는 이 모든 협동학습을 하면 이 집단 간의 수준 차이가 날 거고 편파가 심해지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류 엄청 많아요.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소원 모델이 나옵니다. 자, 직소원 모델이 나오면 이 모집단을 구성합니다. 자, 그리고 세분화된 학습 과제를 구성원이 하나씩 나눠 가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5명이 한 조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5명간 이 학습 과제를 다 다르게 나눠 가는 겁니다. 이 A 학생은 뭐 어떤 이산화탄소에 대한 과제, 뭐 B 학생은 질소에 대한 과제, 이렇게 다르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소주제를 맞는 이 다른 학생들도 있겠죠? 다른 조도 뭐 질소, 이산화탄소 있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이산화탄소끼리, 질소는 질소끼리, 이렇게 다 모이는 겁니다. 다 모여가지고 같은 소주제를 맡은 학생끼리 모여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한 다음에 이 전문가 활동을 통해서 주제별 협동학습을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질소는 질소끼리,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끼리 애들이 모여서 토의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자기 조로 오게 됩니다. 각자 자기 조로 다시 오게 돼요. 그래서 모집단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공부한 과제 내용 설명하고 퀴즈를 통해 개별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개별 보상을 하니까 서로 경쟁자로 여겨서 이 모집단끼리 설명을 해주지 않는 현상이 발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소2로 개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소2는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서로 경쟁자로 여기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팀 점수를 산출해서 개발하고 집단 보상을 모두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자, 직소3는 이 위와 모두 동일하고 이 평가 단계에 퀴즈 대비 공부 시간만 추가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4는 역시 동일하고 전체 수업 내용에 대한 소개를 추가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교사의 역할은 뭐다? 바로 이런 효율적 교수상 방법을 미리 학습하고 이 예시 자료, 예시를 할 거를 바로 제공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취 과제 분담은 이 모둠 짜고 퀴즈 한 다음에 개별 그리고 팀 점수 게시해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팀 경쟁, 뭐 팀 보조 학습, 이런 자율적 협동 학습 간단하게 제가 여기 적어둔 그냥 그 개념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웹기반, 뭐 웹캐스트, 컴퓨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의 장점은 뭐다?
다 시공간에 제약이 없겠죠. 왜냐면 웹에서 하다 보니까. 그럼 단점이 뭐다? 시공간에 하니까 누구 예를 들어서 줌을 틀어놓고 뭐 딴짓을 하는 학생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의견 조율이 다 오래 걸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교사가 어떤 것을 지시하기 어렵고 학습 동기가 낮은 학생에게는 나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컴퓨터 보조 수업도 간단히 보면 이 컴퓨터 활용의 교과 내용 가르치는 건데 이 개별화 수업이 좋고 그리고 동미 유발도 되겠죠. 자, 근데 단점은 컴퓨터가 있어야 되니까 큰 비용이 되겠다. 자, 멀티미디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 매체가 결합되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인지 부하 이론이 나오고 이제 외생적, 본질적, 내재적으로 나옵니다. 자, 외생적인 것은 학습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투입된 인지 노력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줄일 거냐? 이 근접성으로 줄이고 이 중복하는 걸 피하고 일관성의 원리를 사용한다. 이 본질적은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줄이냐? 바로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설명해야 되고, 리허설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내재적입니다. 과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줄인다? 바로 사전 훈련을 해서 이 난이도가 높은 것도 풀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완성된 예제를 사용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중요했던 원격 교육이 나왔습니다. 자, 대면하지 않고 수업하고, 자, 어떤 장점이 있다? 시공간에 제약이 없고, 그리고 단점은 학습자의 통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 원격 교육 매체를 선정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냐 하면 이 부분을 적어줘야겠죠. 접근성과 비용, 교수 학습 지원을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블렌디드 러닝은 말 그대로 섞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수업 결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하냐? 시간 공간적 제약 없고 학습 효과 극대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파서 빠지는 학생에게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 되니까 수업 결손도 감소되겠다. 자, 플립드 러닝이라는 것은 수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만든 강의를 들은 다음에 이 교실에서는 그거에 대한 과제나 아니면 학습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 학습자가 중심이 되겠다. 그리고 효율적이 증진이 되겠죠. 왜냐면 사전에 강의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수업 때는 그걸 활용하니까요. 그리고 학습자의 자신감도 고취되겠다. 자, 그럼 어떤 단점이 있냐? 이 사전 강의를 학생들이 절대 안 듣죠. 그리고 성실히 안 들은 놈 있으면 이 넘어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디지털 리서치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모바일 러닝, 모바일 기기로 학습하고, 그럼 개별적 학습이 되겠다. 자,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으로 하자. 그래서 학습자의 동기 높이자. 자, 근데 단점에는 게임에서 점수만 신경 쓰니까 경쟁에 초점이 되겠다. 자, 인공지능 활용 교육은 개별 맞춤형 학습, 뭐 챗봇 사용 수업 있고, 자, 소설 미디어의 바로 문제점은 이 비교육적 자료를 노출하고 어떤 올바른 방향을 해야 되냐? 바로 사전 교육도 하고 저작권 윤리 교육도 실시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습자의 동기 유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효과가 있다? 풍부한 교육도 되고 몰입감과 흥미 높일 수 있겠다.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가상 세계 속에 하다 보니까 이 익명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명성을 띠니까 함부로 말하고 이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가상 세계 속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